행동하는 기독교, 어떻게 공적 신앙을 실천할 것인가? 13번째 시간, 노후의 삶입니다. 먼저 간추린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고령으로 묘세한 이들은 특별한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충분한 의료 지원, 사회적 상호작용, 의미 있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한 사회의 인류에는 그 사회가 더 이상 유용한 일을 할 수 없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평가될 것입니다. 이 노년의 현실을 살펴보자면요. 한때는 산에도 잘 오를 수 있었지만 이제는 현관문까지 계단 3칸 올라가는 것도 힘듭니다. 한때는 장볼 목록을 다 외우고 시 전체도 다 암송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망각의 암흑이 5분 전에 통화한 내용까지 삼켜버립니다. 한때는 직장에서 일을 하여 필요한 것 대부분을 조달할 수 있었는데 노년에는 자급자족이 어렵습니다. 건설 노동자는 더 이상 망치질을 하거나 굴삭기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경영자의 몸은 더 이상 빡빡한 출장 일정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젊을 때의 생산성이 이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빠져나갑니다. 육체적, 정신적 역량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더 약해지고 이 보살핌은 더 필요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독교의 기본 신념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자체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따라서 가장 연약한 이들은 이 각각의 특별한 필요에 맞게 특별한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자급자족과 경제적 효용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속도가 빠르고 미래지향적인 사회에서 이 노인들은 특히나 더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타락한 사회는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이 노인들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다면 이 경제적인 기여의 부분에서 그들이 계속 소중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노인들을 계속 보살피느라 이 에너지와 재산을 지속적으로 소모하는 것은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올바른 주장이 아닙니다. 이 타락한 사회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론을 펼치자면요. 우선적으로 이 경제적, 생산적 유용성에 매이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죄와 타락의 결과입니다. 이 첫 번째 반론으로 이 경제적 유용성이 없는 노인들이라도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노년의 지혜가 주는 유익이 있죠. 이 노년의 지혜는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예전보다 덜 귀하게 여겨진다 해도 그 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회가 아무리 빠르게 변화한들 인간 본성은 변하지 않고요. 그에 따른 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이죠. 즉, 노년의 지혜는 우리 인류 사회의 큰 자산입니다. 한편, 노년의 약함이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노인은 그의 허약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연약함과 유한성을 생생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 노년의 약함은요, 현대 사회에서 배제된 연약함과 유한성을 우리 시야와 마음 안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공감 능력을 찾게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노인이 됩니다. 이 두 번째 반론으로 이 경제적 유용성이라는 기준은 인간 존재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살펴야 하는 책임은요, 그 사람의 생산성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존엄하고요. 인간의 존엄성을 거부하는 사회는 야만 사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실로 사람은 보살핌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이 보살핌은 기본적으로 투자가 아닙니다. 보살핌은 사람이 하는 행동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존재에 근거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는 그 가치의 근거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근본적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며 사람에게 애정이 있으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제 노인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의 돌봄이 있는데요. 먼저 몸의 돌봄입니다. 수입과 건강 관리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오늘날 공적 논의는 이 노인들의 수입과 건강 관리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둘 다 타당하고 긴급한 필요들이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마음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일과 직장, 이 목적과 의미가 있는 삶이 관련이 되는데요. 이 관련하여 노인의 상황을 보자면요. 이 일과 의미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또 일이 주로 직장과 관련되어 있는 이 문화에서는요. 이 직장에서의 은퇴는 존재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이 처한 상황이죠. 직장이 없는 삶은 목적이 없는 삶처럼 보입니다. 일이 없는 삶은 의미 없는 삶처럼 보입니다. 노인이 처한 어려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을 돕는다는 것은요, 이 노인들로 하여금 의미 있는 활동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평범한 삶의 유익을 누리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노인들을 그저 보살핌 받는 사람들로 대하는 대신 이 노인들의 능력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죽음과 그에 따른 노인 돌봄의 방향성을 살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죽음이라 함은 이 생물학적 죽음과 사회적 죽음을 가리킵니다. 먼저 생물학적 죽음은요, 이 우리 몸의 복잡한 기관들이 붕괴되어 우리가 더 이상 생명체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죽음은요, 우리 삶의 일부였던 이 관계들이 서서히 약해지고요, 이 사랑했던 이들의 의식에서 우리가 사라져서는요, 결국 잊히고 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죽음을 고려하여 이 노인 돌봄의 방향을 제시하자면요, 이 노인들을 잘 보살피려면 이 생물학적 죽음 전에 이 사회적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인들의 몸이 살아있는 동안 이 사회적 죽음의 슬픔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회를 구축하고 그러한 문화를 양산해야 합니다. 이제 노인들을 보살피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을 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적 차원입니다. 이 노인들에게 건강 관리와 재정적 자원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자금을 잘 확보하고 무리 없이 순항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노인들을 이 원래 식구 외에 덧붙여서 얻어먹고 있는 식구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어른인 노인들을 돌보기 위한 이 정부 및 제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개인 차원입니다. 동료 시민들이 자신이 아는 노인들을 보살피고요, 또 혼자 남겨진 이들에게 관심을 보이도록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이 책임 있는 시민이 되는 일의 한 면은요, 이 노인들을 향한 이 포괄적 보살핌의 문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노인들과 관계를 맺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제 간추린 내용을 살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으로 노쇠한 이들은 특별한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충분한 의료 지원, 사회적 상호작용, 의미 있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한 사회의 인류애는 그 사회가 더 이상 유용한 일을 할 수 없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평가될 것입니다.